어머님, 보험금 5억 받으신 거 아세요? 보험사 직원의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억? 무슨 소리예요? 네, 작년에 돌아가신 아드님 오준석 씨 사망보험금 5억 원이 며느리분께 지급됐는데요. 그 순간 며느리가 1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준석 오빠가 사업빚을 2억이나 남겼어요. 저도 이제 어머님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저를 며느리는 5억을 숨기고 쫓아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0세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0세 시어머니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며느리가 사망보험금 5억을 숨기고 빚이 2억 있다며 시어머니를 쫓아낸 실화입니다. 과연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진실을 알아냈고 어떻게 정의를 되찾았을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세 오순덕입니다. 평생을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 남편 오대식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저는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다림질을 했어요.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준석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며 저희를 도왔어요. 남편 대식이가 준석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여보, 우리 준석이는 정말 기특해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마음씨가 착하니 분명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이는 26살에 직장 동료였던 서은영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은영이는 대학도 나오고 회사에서도 일 잘한다고 소문난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은영이가 저희 세탁소에 왔어요. 좁고 낡은 세탁소를 둘러보는 은영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서은영이라고 해요. 준석 오빠한테 부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가씨가 우리 같은 집안이 어울릴까? 하지만 은영이는 준석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준석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영이도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준석 오빠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한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신혼집도 전세로 작은 투룸을 얻어줬어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결혼 후 2년째 되던 해 손녀 민서가 태어났습니다. 그 귀여운 손녀를 안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 대식이도 손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서 정말 예쁘지 않소? 준석이가 좋은 아빠가 될 거요.
준석이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민서를 안고 놀아주고 은영이가 힘들어하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중에 분유도 타줬습니다. 저는 가끔 시장에서 반찬을 해서 준석이네 집에 갖다 주곤 했어요. 은영이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반찬까지 해오시면 어떡해요? 감사해요. 덕분에 살아요. 아니야, 은영아. 민서 키우느라 힘들 텐데 반찬이라도 해다 줘야지.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5년 정도 흘렀어요. 민서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석이는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 5년 전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잠결에 급히 전화를 받았더니 은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준석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 지금 병원인데. 빨리 오세요. 어머님, 은영이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은영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서 마치 귀신처럼 보였어요. 제가 은영이를 부르려는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준석이가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많이 다쳐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준석이가, 우리 아들이. 은영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석 오빠, 준석 오빠, 이럴 수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석이는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겨우 32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준석이를 보며 울고 또 울었어요. 준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은영이도 민서를 안고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준석 오빠 미안해요. 내가 그날 회사 회식까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내가 미안해. 남편은 아들 영정 사진만 붙들고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조문객들이 왔다 갔지만 저는 누가 온 건지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발인 날 남편과 저는 준석이를 화장터까지 따라갔습니다. 은영이도 민서를 안고 함께 갔어요. 마지막 작별을 하는 순간 정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석아, 엄마 미안하다. 엄마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이게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인가 싶어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납골당에 준석이를 모신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고 저는 준석이 방에 들어가 아들의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낼까? 민서는 잘 있고 밥은 잘 먹고 있니? 어머님, 네, 민서는 잘 있어요. 근데 어머님, 이번 주말에 댁으로 찾아뵐게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괜찮은 거야? 네.
주말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은영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은영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소?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그러게요. 주말까지 기다려봐야겠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은영이가 민서를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은영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서를 보니 반가웠어요. 민서야,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민서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이를 안으니 준석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저기 가서 TV 봐.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해야 해. 민서가 거실로 가자 은영이가 앉아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힘들지만 준석 오빠가 사업빚을 많이 남겼어요. 뭐, 준석이가 무슨 빚?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석이가 빚이 있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준석 오빠가 몇 년 전부터 대학 친구랑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대요. 제가 장례 치르고 나서 알았어요. 빚이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억?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2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요? 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으로 빚 일부를 갚고 저는 민서랑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려고요. 은영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제 어머님을 모실 형편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은영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민서 키우기도 빠듯하고 빚도 갚아야 해서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은영아, 준석이 엄마를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준석이가 살아있으면 뭐라고 하겠어? 은영이는 고개만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아버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떡해요? 저도 막막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영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랑 민서나 잘 살아라. 근데 민서는 가끔 볼 수 있는 거지? 은영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요. 민서 데리고 자주 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민서가 할머니 볼 때마다 아빠 생각나서 우니까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손녀도 못 보게 한다는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쨌든 안 돼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 거예요. 민서야, 엄마 이리 와. 우리 이제 가야지. 할머니, 안녕. 민서가 손을 흔들며 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은영이는 민서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기 전인데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요? 준석이도 잃고 손녀도 볼 수 없게 됐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남편을 껴안고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 다음 주에 집 빼고 이사 가요. 빚 때문에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민서는 제가 잘 키울게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민서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도 볼 수 없다는 건가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더니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저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빚 때문에 힘들다는데 저희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 후 6개월 동안 은영이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가끔 답장이 와도 짧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서 감기 걸려서 힘들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핑계는 늘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 민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납골당에 준석이 찾아갈 때마다 말했습니다. 준석아, 민서는 잘 크고 있을까? 감기는 나았을까? 엄마는 민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은영이가 만나주질 않는구나.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준석이 생각이 날 때마다 울었고 민서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오순덕 어르신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동아생명보험 직원 김민수라고 합니다. 명함 드릴게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험회사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드님 오준석 씨 사망보험금 건으로 왔습니다. 사망보험금? 저는 뭔 소린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네, 아드님이 5년 전에 동아생명에서 사망보험을 5억 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뭐라고요? 5억?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억? 준석이한테 그런 보험이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혹시 보험금 받으신 거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준석이한테 그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보험사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으신 적 없으세요? 며느리 서은영 씨가 작년에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수령하셨는데요.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서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탁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억을, 은영이가 5억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사 직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 3월 15일에 서은영 씨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금액은 가족들과 상의하시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5억. 은영이가 5억을 받았다고? 그런데 저희한테는 빚이 2억이라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근데 은영이가, 며느리가 저희한테는 준석이가 사업빚 2억을 남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빚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오준석 씨한테 특별한 빚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험금 지급 전에 기본적인 조사를 하거든요. 혹시 사업빚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빚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준석 씨는 회사원이셨고 별도 사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은영이가 저희를 속인 거예요. 5억을 혼자 가지려고 빚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남편이 세탁소로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요?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이분이 보험회사에서 오셨는데 준석이가 5억짜리 보험에 들어 있었대요. 그리고 은영이가 작년에 5억을 다 받았대요. 뭐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5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희한테는 준석이가 빚 2억을 남겼다고 했어요. 보험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서은영 씨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유산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이 간 후 저와 남편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준서가, 내 엄마가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 내 아내가 우리를 이렇게 속일 줄 몰랐어.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더 이상 당할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소. 저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요. 그래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법으로 싸워야겠어요. 다음 날 저희는 은영이가 전에 살던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이사 갔다고 했으니 아마 빚 때문에 작은 집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보니 예전에 살던 전세집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은영 씨라고 아세요? 작년에 이 동네에서 이사 간 사람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서은영 씨요? 알죠. 작년에 이 동네 새 아파트 사셨어요. 네, 새 아파트요? 네,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작년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32평짜리를 현금으로 사셨어요. 4억이었나? 젊은 사람이 현금으로 사길래 깜짝 놀랐죠. 4억을 현금으로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외제차도 한 대 뽑으시더라고요. 벤츠였나? 아무튼 요즘 잘 사시는 것 같던데요. 빚은 무슨 빚이 있어요? 현금 부자시던데요? 남편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 아파트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레미안 센트럴 아파트 보일 거예요. 거기 103동이에요. 부동산을 나와서 남편과 함께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정말로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가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비싼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 안에 은영이와 민서가 살고 있다니. 빚이 2억 있다며 저희를 쫓아낸 사람이 5억을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니. 여보, 저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요. 5억을 혼자 가지려고 거짓말을 한 거요. 그래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법으로 싸워야 해요. 그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봤습니다. 며칠 후 상담 예약을 잡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석이가 사망한 것, 은영이가 빚이 2억 있다고 거짓말한 것, 5억의 보험금을 숨긴 것, 저희를 쫓아낸 것, 4억짜리 아파트를 산 것, 모든 것을 말했어요. 변호사가 저희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소송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는 유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지만 며느리가 거짓말로 어르신을 속이고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빚이 있다고 거짓말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도 형사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법상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영이가 보낸 문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준석 오빠가 빚 2억을 남겼어요. 어머님 모실 형편이 안 돼요. 민서한테 안 좋으니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문자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받은 서류, 부동산 거래 내역도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제가 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은영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 보험사 직원의 증언, 보험금 입금 증명서, 부동산 거래 내역,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긴 이름의 소송이었어요. 동시에 검찰의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며칠 후 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그래, 소송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이였나요? 은영아, 나쁜 사이가 아니라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니? 5억을 받고도 빚이 2억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를 쫓아냈잖아. 그건,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 내가 4억짜리 아파트 현금으로 사고 외제차 산 것도 오해니? 빚이 2억 있다며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더니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 은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민서도 못 보게 하고, 손녀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해도 피하고, 너는 5억 받아서 잘 살면서 나한테는 빚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잘했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자고. 그 다음부터는 은영이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이도 큰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5억 중에서 변호사 비용은 충분히 낼 수 있었겠죠. 드디어 첫 번째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가니 은영이가 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쪽은 안 보고 변호사하고만 얘기하더군요. 아마 70세 할머니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서은영은 남편 오준석 씨가 사망한 후 5억의 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남편이 사업빚 2억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고 부양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피고가 빚이 있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보험금 수령 직후 4억 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빚이 2억 있다던 사람이 4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판장이 은영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은영이가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빚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민서를 키워야 하니까 안정적인 집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럼 2억의 빚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일부는 갚았고 증거가 있습니까? 빚을 갚았다는 증거 말입니다. 은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빚이 애초에 없었으니 증거가 있을 리 없었죠.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소? 그래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 은영이 측에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은영이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은영이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한 겁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은영이를 괴롭혔고 그래서 관계가 나빠졌다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희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어르신이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은영이를 괴롭혔어요? 오히려 제가 반찬해다 주고 민서 봐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반박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영이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큰 법무법인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오순덕 씨는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인 피고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대학 나온 주제에 우리 집안이 가난한 게 창피하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원고, 조용히 하십시오. 상대방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괴롭힘 때문에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됐고 남편이 사망한 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해다 주고 손녀를 돌봐주는 등 헌신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원고가 며느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은영아, 반찬 해놨어. 집 앞에 놔둘게. 민서 아프다며? 병원 데려갔니? 내가 가서 봐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의 문자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은영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시어머니가 당신을 괴롭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로 한 거라서 증거는 없지만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재판장의 말에 은영이의 변호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금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원고가 이것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숨기고 남편이 빚 2억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올 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저 여자 변호사가 워낙 공격적이던데.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법이 우리 편이 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낙골당에 가서 준석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내 아내가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엄마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세 번째 재판날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결정적입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이것은 피고 서은영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준석 오빠가 사업빚 2억을 남겼어요. 저는 어머님 모실 형편이 안 돼요. 민서한테 안 좋으니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재판장이 문자 내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것은 동아생명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입금 증명서입니다. 작년 3월 15일 피고 서은영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셋째, 이것은 부동산 거래 내역서입니다. 피고는 보험금 수령 한 달 후인 작년 4월 20일 레미안 센트럴 아파트 32평을 4억 원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넷째, 이것은 외제차 구매 내역서입니다. 같은 해 5월 피고는 벤츠 E클래스를 3,5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서류들이 하나하나 법정에 공개될 때마다 은영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희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피고는 5억의 보험금을 받고도 원고에게 빚이 2억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4억짜리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재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은영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빚이 2억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4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습니까? 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민서를 키워야 하니까 안정적인 집이 필요해서. 그럼 빈 2억은 어디 갔습니까? 원고에게 빚이 있다고 말했는데 증거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은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십시오. 빚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은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왜 원고에게 빚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금을 혼자 가지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정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1년 넘게 저를 속이고 거짓말했던 며느리가 마침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더욱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 직원 김민수 씨의 증언서입니다. 김민수 씨는 오준석 씨의 보험 가입 당시 담당자였습니다. 오준석 씨는 보험 가입 시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으로 어머니를 부양해달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가,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저희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인 오준석 씨의 진심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고인의 뜻을 무시하고 보험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 고인의 뜻을 배신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은영이가 일어나서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저와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서은영은 남편 오준석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숨기고 남편이 사업빚 2억을 남겼다는 허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손녀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는 고인 오준석이 어머니를 부양해달라고 당부한 뜻을 배신하고 보험금을 독차지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피고 서은영은 원고 오순덕에게 보험금의 50%인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둘째, 피고 서은영에게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셋째, 피고는 원고가 손녀 오민서를 만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겼소. 우리가 이겼어. 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법이 판단한 일이야. 이제 내 집을 비워줘야겠다. 아니, 내가 감옥에 가겠구나. 은영이의 변호사가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영이는 감옥에 갔어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영이가 감옥에 가자 은영이 친정어머니가 손녀 민서를 돌보게 됐습니다. 민서 외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세요, 사돈 어르신이십니까? 네, 저인데요. 저는 은영이 어머니입니다. 제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돈 어르신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사돈 어르신,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민서가 자꾸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보고 싶어라고 그래요. 엄마가 한 짓은 정말 잘못됐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민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서가 저를 찾는다고요? 네, 매일 그래요. 사돈 어르신, 제가 민서 데리고 한번 찾아뵐까요? 그러세요. 보고 싶어요. 저도 민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민서 외할머니가 민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서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민서야. 우리 민서.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넘게 못 봤던 손녀였어요. 민서는 키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왔어? 민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민서 보고 싶었어. 미안해, 민서야. 민서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민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민서 외할머니가 민서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고, 저는 민서에게 밥을 해주고 함께 놀아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납골당에 함께 갔습니다. 민서가 준석이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아빠, 나 할머니랑 왔어. 할머니가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줘. 저는 준석이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민서 잘 키울게. 내 딸은 내가 지킬게. 내가 보험금으로 엄마를 부양하라고 했다며? 고마워, 준석아. 엄마가 내 뜻을 지켰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영이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저는 받은 2억 5천만 원 중 일부로 세탁소를 조금 더 크게 확장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서를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서가 제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민서야, 엄마는 조금 있으면 와. 그때까지 할머니가 민서랑 함께 있을게. 응, 할머니 좋아. 민서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돈은 돌려받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의를 지켰고 무엇보다 손녀 민서를 되찾았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주 납골당에 갑니다. 준석이 영정 앞에 앉아서 말해요. 준석아, 엄마가 내 딸 잘 키우고 있어. 민서가 벌써 이렇게 컸어. 내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가 민서 잘 키울게. 내 뜻대로 엄마가 민서를 지킬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70세에 법정에 섰지만 제 권리를 지켰고 손녀를 되찾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